얼굴이 너무 강하나? 안녕하세요. 여기 삶의 신비를 수집하는 네. 이 머리 왜 이러지? 네. 삶의 신비를 수집하는 봉천동 솔방울 마녀의 작업실입니다. 네, 지금 잔잔하게 음악이 깔리고 있는데요. 저작권 관계로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라, 줄여라, 줄어들어라. 예. 네. 오늘은 2018년 9월 27일이고요. 밤 9시가 다 되었네요. 네. 네. 갑자기 머리가 조금 하얘지는데, 네. 제가 삶의 신비를 수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은 보통 방송에는 정해진 포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포맷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삶의 신비를 제가 수집하는 솔방울 마녀라고 했으니까, 제가 책 리뷰나 책 낭독 이전에 수집했던 전리품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집한 삶의 신비는 저번 시간에 헬렌 켈러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서 살짝쿵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헬렌 켈러 지금 이 책, 아이고, 이 책의 사업만 볼 수 있다면의 앞부분 말고 뒷부분은 헬렌 켈러의 내가 살아온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헬렌 켈러가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좀 놀라워했거든요. 스위스에 자기 조상이 있었는데 어떠한 조상 중에 한 분이 농아 교육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예. 되게 많은 조상, 뭐, 목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낙농업을 할 수도 있는 조상이 있었을 텐데, 농화 교육을 했었다는 조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조상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심코 한 선행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주게 되는 이야기였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기도 하지만 악행을 베풀기도 하잖아요. 악행을 베푸는 건 아니죠. 악행은 저지르는 거죠. 예. 저도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검은 그림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행을 베풀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살면서 무수히 저지르는 그 악행이 언젠가는 저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선뜩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이상 제가 수집한 삶의 신비였고요. 네, 그리고 제 방송이 솔방울 마녀의 산책이잖아요. 예. 그 이름처럼 다시 헬렌 켈러의 내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책으로 우리 함께 같이 산책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책을 비판하거나 책이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책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저자는 이런 신비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오로지 저는 거기에 좀 주안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길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거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혹시 금이 아닐까?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라는 그 마음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산책을 해 볼까요? 예. 헬렌 켈러의 살아온 이야기, 헬렌 켈러의 이 책 삶만 볼 수만 있다면의 부록으로 실려있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헬렌 켈러의 조상이 스위스에서 넘어와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까지 했고,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헬렌 켈러가 태어나서 빛을 보고 그다음에 열병에 걸려가지고서 어둠에 갇히게 된 그 시기까지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샜네요. 예.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도 나는 정방용의 딱딱한 회양목 울타리를 더듬어 냄새가 이끄는 대로 발길을 옮겨 그의 처음 피어난 바이올렛과 백합을 찾아내곤 했다. 어쩌다 화가 치밀기라도 하면 기분을 가라앉히려고 차가운 나뭇잎과 잔디 속에다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파먹곤 했는데 그러면 감쪽같이 진정이 되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헬렌 켈러가 쓴 글인데 오히려 너무 시각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어가지고서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풀숲에 잔디 속에 머리를 그러니까 열을 식히려고 파묻었다가 그 당시에 뱀도 많았을 텐데 뱀에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꽃 사이로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즐겁던지 구석구석 쏘다니는 사이 흐드러지게 자라난 잎사귀와 활짝 핀 꽃이 삭막하기만 했던 여름집을 뒤덮고 정원을 가득 채웠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곤 했다. 네. 제가 여기서 멈춘 이유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뒷줄에 있는 어느 날 문득 깨닫곤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어느 날이라는 거를 저는 헬렌 켈러가 어떻게 인지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앞도 못 보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어느 날이라는 거를 그 설리반 선생님은 언젠가 알려줬겠죠? 그러한 게 어느 날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줬을 텐데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우리나라 어원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에서 그 어느 있잖아요. 어느는 찾아보니까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똑똑히 모르거나 꼭 집어 말할 필요가 없는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를 때 쓰는 말이래요. 근데 제가 다들 영어를 배우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어느 날이 원데이 아니면 썸데이잖아요. 근데 썸데이는 미래의 언젠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읽은 이 챕터에서의 어느 날은 분명히 과거의 어느 날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날에 해당하는 영어는 뭔가 했는데 원데이예요. 원데이. 근데 원데이 하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과거의 특정한 날을 가리킨대요. 그러면서 이게 헬렌 켈러의 자서전 이야기가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국어의 이렇게 개념과 영어의 개념은 너무너무 다르구나. 무슨 남반구와 북반구처럼 그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절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같은 어느 날을 지칭하는 거는 맞는데 어느 날을 지칭하는 거는 맞는데 한국에서의 그 어느는 둘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한 거를 어느 날이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원데이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참 언어라는 게 단순히 언어가 다른 게 아니라 사고 체계나 개념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저에게 던져주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 덕분에 제가 느끼게 된 경험이었었고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날개 모양의 부서질 것 같은 꽃잎 때문에 나비 백합이라고 불리는 꽃이며 뻗어오르는 큰 꽃 의아리와 축 늘어진 제스민 등 갖가지 꽃들이 정원을 수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건 장미였다. 장미는 우리 집 현관에서부터 자라났으므로 꽃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기로운 집 안팎이 온통 장미향으로 넘쳐났으며 이른 아침이면 이슬에 씻겨 얼마나 부드럽고 순수한지 흙냄새 하나 맡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시내 정원에서 피어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전설의 아스포델로스 꽃을 보는 듯 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꽃을 보는 듯 했다. 헬렌 켈러는 볼 수 없는데 보는 듯 했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게 직역을 한 건지 의역을 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단락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헬렌 켈러가 글을 쓸 때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력자가 과연 조력에 그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엄청난 창작을 한 건지 의심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단락을 보면서 헬렌 켈러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쓰고 있고 그 조력자인 엘버트 메이 씨가 보조를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꽃을 설명할 때 만약에 빨간 장미가 피었다. 뭐 하얀 자스민이 피었다. 이러면은 이건 뭐야? 이거는 본 사람이 쓴 글인데?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묘사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나비 날개 모양의 부서질 것 같은 꽃잎 때문에 나비 백합이라 불리는 꽃이며 뻗어오르는 큰 꽃 의아리와 축 늘어진 제스민 등 갖가지 꽃들이 정원을 수놓았다. 이거는 다 꽃을 설명을 했지만 촉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촉각과 형태로. 아마 우리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봐서 이 자서전은 헬렌 켈러가 주도적으로 쓴 자서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이제 걷고 우리는 안심을 하고 이거 헬렌 켈러가 쓴 거 맞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전에 맥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시작은 나 역시도 여느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어느 가정에서나 첫 아이가 그러하듯 나 또한 보통의 아이가 하는 짓을 다 하지 않았겠나. 우리 집에서도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입씨름이 벌어졌던 것 같다. 어느 집이나 첫 아기 이름 짓는 일이 좀 유별나지 않은가. 아버지는 당신이 높게 평가하는 조상의 이름을 따서 내게 밀드레드 캠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셨으나 의견이 분분해지자 더는 고집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결혼 전 이름인 헬렌 에버럿이라 부르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나를 안고 교회로 향하던 아버지는 그만 약간 흥분하신 데다 꼭 지어주려 했던 이름도 아니었던지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잊어버리셨다. 목사님이 아기의 이름을 묻는 순간 할머니의 이름을 따라 부르기를 했었지 하는 생각이 났고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은 헬런 애덤스가 된 것이다. 저 약간 이게 코믹스러웠어요. 우리나라 그 개그 코너 보면은 옛날 개그 코너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서 출생 신고를 하고 이제 집에서 이름을 지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서 이제 아기 이름을 신고하려는데 아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막내라고 진짜 막내. 그래서 뭐 이막내, 유명한 유튜버신 박막내 그렇게 되는 그런 약간 개그 소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헬렌 켈러도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헬런 애덤스 켈러라는 이름이 됐다는 게 신기합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보건대 나는 아마 베네 저고리에서 벗어나기 전부터 하고 싶은 것이 많았나 보다. 보는 대로 뭐든 흉내내려 들던지 6개월쯤엔가는 암렁 하는 소리를 터뜨렸다. 또 어느 날엔가는 매우 또렷하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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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티, 티 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한다. 아프고 난 후에도 나는 이때 익힌 말들 가운데 하나를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리였다. 말을 잃어버린 후에도 나는 어떻게든 그 소리만큼은 내보려고 애썼다. 그 낱말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무무 소리를 그만두었다. 이거는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사건 아시잖아요. 설리반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에게 물을 만지게 하면서 사물에 단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한 그 사건.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차가운 물을 만지면서 이게 물이야, 물이야, 물이야 해서 그 단어를 헬렌 켈러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렴풋이 자기가 그 존재에 대해서 기억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펌프에서 수도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헬렌 켈러한테 물을 만지게 했을 때 그게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해요. 저도 조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1살 조금 넘어서 왔을 때 어떤 글을 쓴 게 있어서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찾아봤는데 1살 조금 넘은 조카가 할 줄 아는 말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가 1살 반이 넘으니까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 불, 물, 그리고 없다. 이 5가지 단어를 조카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제가 글로 기록해 놨었거든요. 근데 헬렌 켈러의 이 말을 보니까 그 1살 조금 넘었을 때 그 아이가 그 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를 헬렌 켈러
쓰는 거였었고, 헬렌 켈러는 그 단어를 기억하고 그 단어 때문에 나중에 더 커서 헬렌 켈러 선생님을, 아니, 설리반 선생님 만났을 때 어떤 이 세상에 단어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물에는 이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마치 로젠타 석에 있는 어떠한 이집트 상형 문자의 어떠한 단어를 발견하고 이집트 전체의 그 문자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됐듯이 헬렌 켈러도 이 물이라는 워터라는 단어 때문에 이 세상과 드디어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보고 듣고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경험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어 본 바에 의하면 나는 만 1살 되던 날 걸었다. 엄마가 나를 목욕시킨 다음 욕조에서 꺼내려고 옷으로 감싸고 계셨는데 마침 마룻바닥에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나뭇잎의 그림자가 춤추듯 어른거리자 갑자기 내가 엄마 옷자락에서 빠져나가 그쪽으로 내달렸다는 것이다. 엄마 옷자락으로부터 튕기듯 나간 반동이 사라지자 나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엄마가 일으켜 세워 안아줄 때까지 내쳐 울더랜다. 여기서 그 엄마의 기억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헬렌 켈러를 목욕시킨 다음에 옷으로 감쌌는데 헬렌 켈러가 어디 반짝반짝거리는 햇빛을 보자 뛰쳐나가가지고 그 햇빛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기른다고 한다면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평범한 순간이라서 기억할 수 없는 순간인데, 저는 이게 기억으로 남았다는 거는 아마 헬렌 켈러의 그런 삼중고가 없었다면은, 자기가 낳은 아이한테 그런 삼중고가 없었다면은 이거는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억의 서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가끔 기억이란 건 무엇일까? 어떠한 서랍 속에서 켜켜이 쌓인 기억의 서랍 속에서 어떠한 기억을 꺼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상실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부분을 예전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실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자꾸 꺼내어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상실감이 저는 기억을 꺼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애인이랑 영원히 사귀면은 그렇게까지 추억을 되돌아보지 않겠지만, 연인과 헤어지면 뭐 그 사람과 같이 거닐었던 공원이라든지 같이 갔던 여행 장소라든지 그런 곳이 굉장히 그리워지잖아요. 그거는 상실했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처럼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어쩌면 굉장히 평범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한 부분, 햇빛을 향해서 헬렌 켈러가 달려갔다 라는 부분이, 헬렌 켈러가 삼중고가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뭔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리고 배터리도 얼마 없어서 언제 꺼질지 제가 좀 조마조마한데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짧았던 봄날, 울새와 흉내지 박기새의 교향악도 그치고
장미가 만발하며 과실이 무르익던 여름도 지나 울긋불긋 가지각색 단풍이 열정적이고 발랄한 아기의 발 아래 귀한 선물을 내놓았다. 마침내 우물한 2월의 어느 날 청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아기의 눈과 귀를 닫더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를 의식불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위와 뇌에 심각한 우려를 생겼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들 했다. 그러나 어느 이른 아침 갑작스레 열이 떨어졌고 신비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회복이 시작되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나 누구도 의사조차도 그 아이가 다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를 떠올리는 건 아직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너무 아파 자리에 누워도 푹 잠들지 못하다가 몸서리치는 고통 때문에 깨면 엄마는 어떻게든 고통을 덜어주려고 끊임없이 어루만지셨다. 눈이 너무 메마르고 따끔거려 한때 그토록 좋아했던 빛으로부터 눈을 돌려 벽 쪽으로 돌아 누워야 했다. 눈앞은 갈수록 흐릿해지고 점점 더 어두침침해졌다. 그러나 잠시 이 덧없는 기억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하나같이 현실이 아닌 듯 악몽과도 같았다. 네, 방금 전에 끝이 악몽과도 같았다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헬렌 켈러에게 악몽은 무엇일까? 악몽을 어떻게 꿨을까? 앞이 안 보이는데 보통 우리는 악몽이라고 하면은 뭐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든지 뭐 불구덩이로 뛰어든다든지 그런 게 저희의 악몽이잖아. 불에 타 죽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되게 시각적인 것들이 우선시 하는데 앞을 못 보는 헬렌 켈러는 악몽이라고 했는데 악몽을 어떻게 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역시 이런 거를 연구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의 정신과 의사 포커스 박사라는 분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뇌파를 계속 측정해서 꿈을 꾸는 징후가 나타나면은 이제 즉시 깨운 다음에 꿈에 대해서 묘사를 하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꿈을 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꿈을 꾸는데 이분들의 꿈은 보통 일반 사람이 꾸는 꿈처럼 어떠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의 이미지로 펼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은 소리나 촉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앞이 보이다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분들은 꿈을 꿀 때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동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헬렌 켈러가 여기서 악몽을 꿨다는 걸 우리는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미지, 그림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헬렌 켈러의 악몽은 가위 눌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위에 눌리면은 뭔가 내 목을 이렇게 목을 목 조르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가위 눌림을 생각하면서 조금 많이 슬펐던 거는 저도 가위 눌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꿈에서도 그렇게 막 불을 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을 켜면은 특히 이상하게 꿈의 장면에서 가위를 눌릴 때는 항상 방 안이거든요. 어떤 풍경 속에서 가위를 눌린 적은 거의 없고 항상 방 안에서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눌리면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그 불 전원이 들어오는 스위치를 제가 자꾸 찾게 되는데 제 몸이 제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간신히 불을 탁 켜서 밝아지면 그 가위 눌림이 감쪽같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헬렌 켈러는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위눌림이 어떻게 해결됐을까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가위눌림보다 굉장히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다음 글들은 정말 이 책에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많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차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고요에 익숙해졌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닐까? 소리를 들었던 것도, 빛을 보았던 것도 잊었다.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나의 선생님, 그녀가 내게 오기까지는. 그러나 내 삶의 첫 19달 동안 얼핏 본 푸르고 넓은 들판과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나무와 꽃들의 반짝임은 내 안에 있었다. 어둠도 그 한 점 기억까지 앗아갈 순 없었다. 저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예. 슬프긴 하지만 그 헬렌 켈러가 19달까지는 정상적인 아이였었는데 그 이후에 몸에 열병이 생겨가지고 삼중고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 점 기억이라고 했을 때 제 어렸을 때 최초의 기억을 떠올려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너머에 꽃사슴이 있는 게 제 최초의 기억이거든요. 너무 동화적이래 가지고서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사슴 농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 게 맞죠. 그게 아마 저한테 최초의 기억인데 그때 그러면 엄마 내가 몇 살이었어? 물어보니까 3살, 4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헬렌 켈러는 그 앞을 자기가 세상을 보았을 때의 모습과 완전한 어둠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서 그런지 3살, 4살 때의 기억이 아니라 그 1살 반 됐을 때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억만이라도 있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인 건가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 한 문장만 제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헬렌 켈러의 성향에 대한 그 개인의 사람에 대한 매력, 성향, 그 사람이 어떻게 차원을 넘는 사람이 되었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짧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았던 그날은 우리의 것이다. 그날이 보여준 것들 모두와 함께. 살짝 실망하셨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글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헬렌 켈러의 자서전이고 헬렌 켈러는 잠깐 내가 1살부터 아까 19달까지는 보았어. 이건데 그거를 우리로 전환시켜요. 내가 보았던 그날은 나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그날은 우리의 것이다. 나에서 우리로 바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이분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힘들고 난 삼중고고 나 이렇게 힘들어. 내가 니네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불굴의 의지로 이걸 다 극복했는지 알아? 이런 막 그 가난의 메시지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 그래, 그럼 우리도 힘들게 그거를 극복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억압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그 빛나던 자기가 보던 시절 있고 보지 못한 시절 있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말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되게 밝고 행복하고 빛났던 시절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힘들면은 그거 어두운 시절, 검은 그림자, 암흑의 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보는 게 있고 보지 않는 시각장애인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눈을 떴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삶이 되게 만약에 힘들어요. 앞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좌절에 빠진 사람들, 좌절에 빠진 경험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우리 자신도 반짝이고 아름다웠던 어떠한 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건 뭐죠?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점 때문에 불굴의 의지로 삼중고를 극복한 헬렌 켈러, 이게 아니라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로 차원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여인.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헬렌 켈러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헬렌 켈러가 그러니까 헬렌 켈러 조상님과 그 다음에 헬렌 켈러가 태어나서 보았던 거, 그리고 열병을 알아가지고서 눈이 멀게 된 과정까지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예. 이제 다음에는 아마 헬렌 켈러의 그런 짐승 같은 어린 시절,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하게 된 점, 그런 드라마틱한 전개를 방송할 수 있겠네요. 예, 긴 시간 저희 방송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봉천동 술방울 마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